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충남 태안군 말리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충돌해 12,547킬로리터의 기름이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복구에 30년, 생태계 완전 복구에 무려 100년이 걸릴 거라고 했죠. 하지만 자원봉사자 123만 명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냈고 13년이 지난 지금 바다는 다시 에메랄드빛으로 돌아왔고 생태계 역시 빠른 속도로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태안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국립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게다가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친환경 종이 소재인 기름 흡착제를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양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부직포로 기름을 흡착해 제거하지만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아 2차 오염을 일으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도 같은 한국은 물에 젖지 않고 기름만 흡착하는 친환경 종이 소재를 개발해 기름 흡착제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전 세계가 주목했던 위기 대처 갑,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천의 낙원이라 불리는 모리셔스인데요. 마다가스카르 옆에 위치한 에메랄드빛 바다 모리셔스 해변은 지금 검은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해운회사 쇼센미스이 소속 와카시아 5호 화물선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5일 와카시 5호가 해안선 가까이에서 운항을 하자 모리셔스 해안경비대는 수차례 항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와카시 5호는 이 요청을 무시하다 결국 좌초되었고 그 상태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6일부터 연료 탱크에 실려있던 기름이 바다로 새어나오기 시작해 모래사장은 물론 숲까지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일본은 가만히 있다 10일이 되어서야 전문가팀 6명을 보냈죠. 심지어 타국에서 대재앙과 같은 사고를 쳤다면 이미 뉴스에 보도가 나야 정상이지만 일본은 일절 보도되는 게 없었고 오히려 상식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뉴욕타임스는 지난 14일 아시아 지부를 서울로 이전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서울은 외국의 비즈니스에 대한 우호성, 독립된 언론성, 주요 아시아 뉴스 기사에서의 중심적 역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보도할 때 독립된 언론성을 제외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실제 일본 방송에서는 도쿄가 아닌 서울이 선택돼 아쉽다 했지만 언론 자유도가 낮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전 세계가 일본의 언론 자유도가 한국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본은 이 사실을 혼자서만 인정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꽉 막힌 언론의 독립성은 이번 모리셔스 기름 유출 사건으로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죠. 일본 언론, 특히 우익신문에서는 자국의 실수를 축소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의 홍수 피해에 대한 기사를 더 부각했습니다. 거기에 반일 국가가 천벌을 받은 것이다, 홍수 피해를 축하한다는 등 도를 넘는 혐오 발언까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은 언급조차 않고 한국 때리기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일본이 일본스럽게 행동한다지만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과거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일 정도로 강력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자신들을 제치고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자리 잡는 모습에 열등감과 시기 질투를 느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한국은 빛나는 K방역과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제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분야에서도 선방하는 등 모든 면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기준이 되면서 한국의 국력과 위상은 엄청 성장했는데요. 그에 반해 일본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함에도 여행 장려 캠페인을 시행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경제와 방역 둘 다 놓쳐버렸고 심지어 일본 언론에서조차 한국은 첨단 IT 기술로 코로나를 이겨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뒤떨어지는 IT 기술과 후진적인 제도로 코로나를 키우고 있다며 한국과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일본의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산층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카메라, 자동차 등
제조업 기업들까지 변화하는 시장과 첨단 기술들을 따라가지 못해 한국에게 주도권을 모두 빼앗겼거든요. 국제적 위상, 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K컬처까지 한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점점 영향력이 강화하는 반면 일본은 자국의 언론에서조차 자신들의 문화산업이 퇴보하고 있다며 비판했죠. 실제로 다 죽어가는 일본의 아이돌판에서 JYP가 한국의 시스템으로 제작한 아이돌을 툭 내놓으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문화 콘텐츠 제작 시스템마저도 한국에 밀리면서 최종적으로는 열등감과 질투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쇠퇴하는 일본은 떠오르는 태양인 한국의 경쟁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한 짐 로저스와 수많은 해외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는 일본의 전문가들까지도 일본이 한국을 잘못 예상했다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 상황부터 코로나 방역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악화되어 가는데 국민의 생명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줄 테니 여행을 가라는 무책임한 아베가 심지어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조차 보이지 않자 일본 여론은 이제 완전히 돌아선 상태입니다. 또 일본 경제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발 아베를 말려야 한다며 한국의 수출 규제를 왜 했냐고 비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수출 규제로 벌어진 노제팬 운동으로 기존에 한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철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 시장을 잃게 생긴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은 오히려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 투자해 공장을 건설하는 등 일본만 엄청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아베는 무지막지한 비판을 받고 있죠. 이런 일본과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발빠르게 준비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그린 뉴딜과 수소 경제 등이 결합한 첨단 산업이 시너지를 만들고 있어요. 첨단 산업 세계 공장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을 일본이 아무리 발악해도 따라오기엔 초격차가 나버렸죠. 게다가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주요 기업들도 힘을 합치면서 IT부터 제조업까지 기초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미래 시장을 선도하고 경쟁력도 커지면서 우리의 국력이 더 커지고 수많은 분야에서는 한국이 모델이 돼 리드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일본이 일본스러운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혼쭐을 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석학들은 한국에 대해 강의하면서 이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외신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인 만큼 미래를 경험하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도 이제는 중국어보다는 한국어를 배워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이 세계 경제 중심이 될 테니 앞으로 20년간 한국어가 가장 유용한 언어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영향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의 첨단 기술뿐 아니라 대중문화도 한몫했습니다. 미국에서 멋진 아시아 문화를 일컫는 아시안 쿨의 중심엔 한국이 있는데요. K-팝부터 드라마까지 한국 문화의 특성을 돋보이는 K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K 콘텐츠가 단순한 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아주 깊다고 말합니다. 지금 한류는 모바일 시대와 함께 인종, 언어, 성을 뛰어넘는 수평성을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예술혁명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한류의 인기는 성숙한 팬의식으로 이어졌고 한류 팬들은 한국의 역사까지 관심을 두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전 세계 석학들과 유명인들에게 쓴소리만 듣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일본이 왜 비판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한국과 비교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총균쇠를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일본이 배워야 할 것을 서울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극찬하고 일본은 엉망이라고 평가한 건데요. 그러면서 만약 아베 정권이 한국에게 배우는 걸 싫어한다면 결국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만 행복해할 거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일본이 망해가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일본은 지금 4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 대국이지만 출생자 수는 한 해 90만 명을 밑돌 정도로 적죠. 또 일본의 국가 부채는 전 세계 1위입니다. 한 해 국가 예산의 10배가 넘는 1110조 엔이 부채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일본 국민들은 이걸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는 일본의 가장 큰 문제로 국민들의 폐쇄성을 꼽습니다. 그러면서 2050년쯤에는 일본이 범죄 대국이 될 거란 말을 덧붙였는데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국민 전체가 불만을 느껴서 분노, 폭력, 사회 불안이 커지는데 앞으로 일본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엔 아베의 대책이 실패했다며 아시아 최악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망해가고 있는 만큼 실제로 짐 로저스는 일본에 관한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합니다. 짐 로저스는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한국은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미래에 가장 흥미로운 곳이 한국일 거라며 한국이 세계 2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했죠. 이렇게 세계 유명한 석학들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뜨는 태양이고 일본은 망해가고 있다며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젠 외부가 아닌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날로그 행정과 뒤처진 사고방식, 거짓된 통계와 의료체계의 붕괴라는 문제가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도 일본엔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일본 정부는 괜찮다고 말하며 국민들의 건강보다는 경제 살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코로나를 통제할 수단 자체가 없으니까요. 일본은 이제 와서야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K-방역을 통해 세계적으로 투명하고 청정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 경제 분석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첨단 제품 세계 공장이 될 거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모든 나라가 문을 걸어 잠갔을 때도 국경을 닫지 않았습니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거죠. 이런 K-방역의 힘 덕분에 한국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선진국 중 가장 뛰어난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삼성과 SK, LG 같은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실적을 냈죠.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일본은 우리를 더 질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비판받는 건 변화가 없고 폐쇄적이어서 8090의 아날로그에 갇혔기 때문인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인지 사사건건 한국의 발을 걸고 넘어지는 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성장은 계속 이어집니다.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 최초로 상용 수소 트럭을 양산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대부분 미국 기업인 니콜라가 먼저 상용 수소 트럭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현대차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했거든요. 예전에 시범용이나 전시용 수소 트럭을 만든 기업들도 있지만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되는 상용 수소 트럭은 현대차가 처음입니다. 현대차가 수소 트럭에 집중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트럭은 일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보다 수소를 활용하는 게 더 가성비가 좋아요. 전기차는 주행거리와 적재 중량을 늘리면 비싼 배터리의 용량도 함께 늘려야 돼서 그만큼 충전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전기로 변환하기만 하면 돼서 충전 시간이 전기차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트럭이나 버스는 대부분 정해진 노선을 반복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화물 상하차 지역이나 차고지에 수소 충전소를 만들면 인프라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현대차의 첫 수출지는 유럽인데요. 유럽은 경유차 판매 금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서 친환경차 도입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유럽 시장의 수소 트럭의 안착을 위해 현지 수소 모빌리티 협회와 협력을 맺으면서 스위스 현지의 수소 생태계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소 경쟁력이 높은 현대차는 앞으로 유럽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기차 부분에서 절대 강자라고 불리는 테슬라도 한국에 전기차 공장을 지어 미래차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원래 일본과 한국 중 어느 곳에 투자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최종적으로 한국을 택한 이유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배터리 기술이 있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시장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의 기업들은 일본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갈수록 더 치졸하게 한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점점 강해지는 한국을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거죠. 아베 정부는 WTO에서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모순된 주장만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 내에서도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하는 건 명분과 신뢰 없는 짓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허브로 떠오르면서 소부장 산업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한국이 기초산업부터 첨단 산업까지 가능한 세계 공장이 돼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뒤에서 한국에 대한 속 좁은 견제를 계속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서 정신 못 차리는 일본에게 아주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력을 쌓아야겠죠? 여러분은 일본의 치졸한 방해 공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제발 아베 좀 말려주세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지금 양심 있는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까지도 일본의 불편한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자 우리에게 수출 규제라는 경제보복을 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결국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극우 세력들은 아직도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를 두고 한국에게 역사 왜곡을 멈추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도 무시한 채 일제강점기 당시 군함도에서 자행되었던 반인륜적인 강제노역을 반성하지도 않고 그때의 기억을 지우려는 거죠. 하지만 깨어있는 일본 사회와 전문가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징용공 문제를 연구 성과나 판례 등 팩트에 따라 정의하고 한국과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일본 사회가 지금 정부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역사 왜곡과 오류를 바로잡아 일본 내부에도 알리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강제동원 팩트체크 누리집이 발간됐습니다. 일본에서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왜곡과 오류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은 만큼 일본에서도 사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일본 극우들이 어느 정도로 부끄러운 짓을 하길래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던 일본 시민들까지 아베 극우 정권의 반기를 들고 나선 걸까요? 아베에겐 악재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성장을 막고 역사 문제까지 입을 닫게 하려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일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죠. 한국의 반도체를 저격했던 수출 규제는 한국이 소재 수입의 다변화와 국산화에 성공해내면서 결국 실패한 작전이 돼버렸습니다. 일본에서 절대 한국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했던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을 SK가 성공하기도 했고요. 삼성은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사와의 거리를 더욱 벌리는 초격차 기술을 선보이면서 한국이 반도체 절대 강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은요. 한국이 액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수출 규제 품목 모두 실질적인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면서 오히려 국산화를 높인 전화 위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많은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관광업계는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완전히 발길이 끊긴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불매운동 초기였던 7월만 해도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기는 한 달에 2,000편이 넘었는데 코로나로 김해공항 국제선이 완전히 닫힌 이후 현재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기는 없다고 합니다. 불매운동은 여행과 관광업계에 이어 일본의 자동차 시장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일본 완성차 5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량은 작년에 비해 62.7%나 줄었다고 해요. 맥주도 일본산 소비재 감소율이 87.8%에 달할 정도로 한국 시장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일본산을 쓰던 골프채나 화장품, 볼펜과 낚시용품은 사실상 판매율이 반토막났죠. 처음엔 일본 극우 인사들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한일 관계가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양국 관계가 좋아지도록 화해하고 예전처럼 교류를 통해 오고 가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수출 규제가 역풍을 맞으면서 아베의 지지층이었던 일본 극우 세력마저 등을 돌린 겁니다. 극우 세력들은 지금 아베가 틀렸다면서 과거 한국이 냄비 근성이라고 말했던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누가 아베 좀 말려주세요 라고 했을 정도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언론에서조차 아베 정권은 수출 관리와 징용공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이 수출 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바로 잡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까지 했어요.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일본의 경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본 내 여론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베가 그토록 꿈꿔왔던 일본의 부흥을 알리겠다는 도쿄올림픽마저도 저 멀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올림픽을 취소하던지 다시 연기해야 된다는 반응입니다. 일본 경제는 코로나 타격에 이어 LNG,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두 한국에 밀리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11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은 여객기 국산화 사업에 적자가 쌓였고 이제는 그 제품을 사줄 시장마저 사라지면서 메이드 인 재팬 여객기 사업도 사실상 실패에 가깝게 됐습니다. 일본산 여객기는 일본이 이번 올림픽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었는데요. 소중한 세금과 기업의 자원들만 낭비된 채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일본 경제를 지탱해오던 소프트뱅크마저 경영 악화로 외국 자본을 매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베노믹스로 힘들게 떨어뜨린 엔화 가치가 다시 오르면서 일본 자본의 경쟁력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일본의 외환 시장은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일본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패하면서 적자를 받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가 적자로 이미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이대로 가면 2030년에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아베 총리의 지지율도 역대 최악을 기록했어요. 국민의 70%가 아베 임기 연장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한 도의원은 정부가 제공한 아베노 마스크를 속옷으로 사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정도로 아베는 국민들의 놀림감이 됐습니다. 물론 사연임의 꿈도 함께 저물어가고 있고 일본 여론은 이렇게 반한 정책을 펴는 정부에게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친한 정책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총리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고 한국이 뜨는 태양인 만큼 일본 국민들도 이제 한국과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일본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본이 내리막길을 걸을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는 아마 코로나가 2차 대유행을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일본만 경제 성장을 못할 거라며 일본은 끝났다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서비스 산업, 첨단 산업에서도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자랑이었던 편의점 같은 서비스 산업마저도 이젠 한국 기업이 눌러버렸거든요. K-드라마와 한류, 특히 ICT 분야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절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 전 세계에 증명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다만 한국인들만 그 사실을 모른다. 이미 외국에서는 한국을 초인류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7개국만 포함되는 3050 클럽의 회원국이고 국가 경쟁력은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보다도 앞서 있거든요. 이 나라들이 모두 G7 국가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한국은 세계 초선진국이라 불리는 G7을 앞서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또 한국은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에 있는 와중에도 모든 해외 언론이 극찬할 정도로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주요 20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 경기 선행지수도 100을 기록하면서 OECD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경기가 앞으로 팽창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제 세계 무역기구 수장에도 도전해 리더십이 사라진 WTO 체제 복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만약 유명희 본부장이 당선된다면 WTO의 첫 여성 사무총장이자 첫 한국인 사무총장이 되는데요. 위기에 처한 WTO 체제 복원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긴 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인 만큼 한국인 첫 여성 사무총장이 세계 무역 질서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 WTO 사무총장 후보를 낼 정도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며 성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세계에서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 상황에 조바심이 나나 봅니다. 그래서 일본은 G7의 한국 참가를 반대한다는 둥 WTO 사무총장 후보 낙선 운동을 펼 거라는 둥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있어요. 한국과 예정되어 있는 WTO 제소도 그동안 무성의하게 대응하다 이제 와서 대화를 하자는 모순된 행동까지 보이고 있죠. 반성과 발전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매번 남탓만 하는 일본. 일본은 과연 언제쯤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속 좁게 한국을 견제하는 일본은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력을 쌓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반도체 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